국제유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70달러 선에서 횡보했던 WTI유 가격이 8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어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장중 1% 이상 급등하면서 한때 배럴당 85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고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르단 내 미국 주둔지를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들의 무인기가 공격을 했고 미군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면서 중동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3%로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치 2%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의 소비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가 견고하다는 건 원유 수요량 역시 견고하다는 의미겠죠. 중국도 빼놓을 수 없겠죠. 중국은 춘절을 앞두고 0.5%포인트 지준율을 인하했고 2조 위안을 중국 증시에 투입하면서 역대급 증시 부양을 시작했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한 거고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해당 이슈들이 안정화되면 국제유가는 일정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은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에 대한 중동의 견제입니다. 보통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 개발은 단기 개발과 장기 개발 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은 석유를 생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가 소모가 되고 유전 하나당 1,500만 달러 정도면 생산이 가능한 단기 개발에 속합니다. 셰일 오일은 유정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높아지면 빠르게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새로운 유전 개발을 중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장기 개발에 해당되는 일반 산유국들은 5년에서 10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생산하는 데 비용만 최대 70억 달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개발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유전을 계속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전의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유가가 목표로 하는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보통 저유가 상황이 벌어져서 마진이 남지 않게 되면 단기 개발은 중단되고 장기 개발로 유지가 되는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축으로 있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장기 개발국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년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폭등했을 때 미국의 셰일 오일이 처음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과거엔 생산 비용이 높아서 수지가 맞지 않았지만 고유가에 채산성이 생기자 미국 곳곳에 시추 현장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4년도 6월 초 10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는 2016년도에 30달러까지 폭락을 하게 되죠. 원가가 배럴당 30달러에 못 미치는 산유국과 달리 배럴당 60에서 90달러까지 원가가 들어갔던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은 저유가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코로나 수요 위축까지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파산하기 시작하죠. 화이팅 페트롤리엄이나 체사피크 등 이런 주요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파산을 했고 미국 내 시추공은 2013년도 1757개에서 2020년도 244개로 급감하게 되죠. 현재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오펙 플러스의 비중은 51%로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예전만큼 원유 시장에서 오펙 플러스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의 힘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중동 원유 기업들은 언젠간 미국의 셰일 기업들 견제를 시작해야만 하겠죠. 중동 오일 기업들이 미국 오일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건 가격입니다. 공급량 증대를 통해 다시 한번 2014년도에 발생했던 미국의 셰일 업체 파산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우디는 서울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네옴시티 건설에 큰 돈이 필요하고 푸틴은 전쟁 자금이 부족한 상태죠. 오펙 플러스를 이끌어가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량을 늘려서 유가 하락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추후에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 견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셰일가스 오일의 생산량 증대에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3년도 4분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하루 1251만 배럴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 2023년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326만 배럴이었죠. 1년 전의 예상보다 하루 75만 배럴이 더 생산되고 있는 거죠. 2021년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992만 배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334만 배럴이나 늘어난 것이죠.
것이죠. 이렇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는 미국 내 소규모 기업들과 비상장사 기업들의 추가 생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에너지 업계에서는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투자한 옥시덴탈이 셰일 시추 업체 크라운록을 120억 달러에 인수했고, 엑슨모빌도 약 600억 달러에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했죠. 소규모 세일 기업들은 대형 세일 기업들에게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서 매각 가치를 높여야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은 무리해서라도 시추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대형 세일 기업들은 2023년도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서 생산량을 줄이고 잉여 현금으로 M&A와 배당에 집중했고, 원래 예정대로 원유를 생산했지만 소규모 기업들이 예상 밖의 추가 생산을 하면서 더 많은 원유가 생산이 된 거죠. 중소 셰일 업체인 뮤번 오일이나 엔데버 에너지 리소시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변수가 된 건데, 이들의 증산량이 미국 최대 에너지 업체인 엑손모빌의 증산량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세일 기업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대된 이유는 제수압 파쇄법이나 다양한 신시추 공법들이 빠르게 도입되면서부터인데요. 신시추 공법인 다이아몬드백의 경우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40% 단축하면서 1.5배에 가까운 생산 효율을 낸다고 합니다. 기존 셰일 오일 개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옆으로 길게 뻗는 수평 시추 간의 길이와 시추공 한 개당 파쇄공 구멍 개수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셰일 오일은 암석을 모래의 압력으로 분쇄해서 석유를 뽑아내는 방식이라서 넓은 면적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수평 시추관 길이가 중요합니다. 2015년도까지 수평 시추공의 길이가 평균 1.6km였는데 비해 현재는 3km까지 길이를 연장하면서 시추공 한 개에 4개 정도였던 파쇄공 구멍도 12개까지 늘어났고요.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파이프라인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갔지만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이 올라가면서 비상장사들의 손익분기점은 40불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평 시추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시추공의 배치나 저류층 탐색 그리고 수압 파쇄가 좀 더 힘들어지고 유정 피트당 누적 선유 생산량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정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원유 생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수압 파쇄법도 미국의 원유 증산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셰일 오일은 기름과 천연가스가 보통 같이 나오게 됩니다. 기름과 가스가 포함된 암석에 물과 모래 등을 섞어서 강하게 뿜어서 충격을 주게 되면 갈라진 틈새로 가스와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뽑아 올리는 방식이 셰일 오일 방식입니다. 기존 수압 파쇄법보다 제수압 파쇄법을 통해서 균열을 많이 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시추공에서 훨씬 많은 기름과 가스를 추출하게 되면서 최소 2배에서 3배까지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후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시추공을 파기 힘들었지만 기존에 파놓은 유정에서 셰일 오일을 제수압 파쇄법을 통해서 2번, 3번 기름과 가스를 뽑아낸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옥시덴탈이 이번에 인수한 크라운록은 미국 최대 유전지대에서 셰일 에너지를 시추하던 기업입니다. 과거에 셰일 오일을 추출하던 시추공들을 다수 갖고 있는 기업이죠. 엑슨모빌도 퍼미안 분지에서 가장 큰 셰일 기업을 인수했고요. 대형 셰일 기업들은 시추공을 새로 파지 않고 기존 시추공에서 제수압 파쇄법을 통해서 2번, 3번 추가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수압 파쇄법은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방법인데요. 파쇄 과정에서 기존의 수압 파쇄법보다 심각하게 주변의 유정 및 지층이 손상될 수 있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국가들의 추가 증산인데요.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아닌 브라질과 가이아나도 원유 증산에 합류를 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올해에만 40만 배럴을 증산했고 내년에도 40만 배럴 추가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가이아나는 초대형 유전들이 발견되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12월에 6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정유시설까지 정비가 끝난다면 더 많은 양의 원유가 시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오펙 플러스가 220만 배럴 감산을 했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들이 예상보다 더 나오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이 추가로 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유 가격 폭등은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현재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텐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전쟁과 물가가 될 거예요. 미국 밖 정세로 보았을 때는 전쟁이 빨리 해소돼서 지정학적 불안이 끝나길 원하고 있고 미국 내 정세는 단연 물가겠죠.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체감을 하는 것이 휘발유 가격입니다. 즉 바이든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하지 못하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기다리지 않고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거죠. 친환경 정책을 내세웠던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산유량이 더 높은 걸 보면 바이든이 얼마나 휘발유 가격을 신경 쓰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높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국제 유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국제 유가가 안정화된다고 해서 아직 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렌트비부터 인건비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아직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CPI나 PCE 같은 물가 지표들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지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즉 실제로 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으니 앞으로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중동전쟁 확산 혹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다시 물가가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